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쪽. 자, 실질적인 이제 콘크리트 공사 쪽에서 논술 쪽이든 이제 가장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잠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중 콘크리트든 서중이든 메스든 뭐 여기에 따른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자, 지금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계량 비빔. 자, 요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미콘 공장의 배처 플랜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레미콘 에지테이터 트럭을 통해서 현장으로 운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우리는 타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엔 뭐 다짐은 세분화해서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 다음엔 필수적인 부분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한 번에 못 치니까 일일 타설할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이음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 28일 재령 강도가 확보돼야 되니 동절기일지 하절기일지 어떤 조건일지 모르지만 그 레미콘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성질을 얻기 위해선 양생이라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콘크리트 관련해서 문제점 대책을 할 적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절차에 의해서 쓰시라. 그래서 계량, 비빔 요거 할 적엔 뭐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뭐고 대책은 뭐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타설할 때는, 그러고 양생할 때는 자, 요런 플로우 차트에 입각해서 그 단계별로 서술을 하시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운반 쪽으로 가면 결론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25도. 그렇죠. 25도씨 기준에서 이상이면 얼마야? 90분. 그 다음에 또 이하면 120분. 자, 그 다음엔 자, 부득이하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추가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는 회차를 시켜야죠. 그걸 타설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어. 그럼 현장에서 여기 계신 기술사님들이 할 일을 다 했죠.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까지 확인해야 돼? 그 레미콘이 다른 현장 가서 또 쓰이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폐기 처리, 말하자면 시멘트 빼내고 골재 빼내고 뭐 세척하고 해가지고 뭐 그것들은 다시 우리가 보면 순환골재 뭐 이런 것처럼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절차까지 제대로 갔는지 이거는 뭐 시공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환경 뭐 이런 측면이라 그 관리까지 해야 된다. 자,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쓸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책임 기술자의 승인. 그렇죠.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맡아서 결론적인 그 시간이 초과됐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좀 전에 강의한 것처럼 시공 연도가 확보가 안 돼서 제대로 레미콘을 타설을 할 수 없고 아니면 경화 자체가 일부분 초기에 시작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라 뭐 따지자면 유동성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 유동화재를 투입을 해서 쉽지는 않지만 에지테이터 트럭을 돌려서 골고루 섞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책임기술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책임기술자라도 부담스러워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도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현장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 운반 시간이 초과된 콘크리트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폐기 처리한다. 그 다음에 그 폐기 처리 부분은 해당 레미콘이 적법하게 그렇게 해서 폐기 처리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엔 현장 책임기술자의 어떤 승인을 득하고 레미콘의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타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만점짜리가 되는 부분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는 타설 부분입니다. 타설. 그래서 현장에 이제 경험이 있는 여러 기술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타설합니까? 펌프카로 타설할 수 있는 높이 내에는 바로 그냥 펌프카에서 타설하잖아요. 그게 직타. 자, 근데 이 타설 범위를 넘어, 뭐 아파트 기준에서 뭐 한 15층 이상이 넘어. 그럼 펌프카 지금 제가 보니까 제일 큰 게 뭐 74짜리도 있더라고. 옛날에 뭐 63 뭐 이랬는데. 자, 그거로 못 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타가 아닌 배관 타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얘는 큰 문제점이 없어. 직타는.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저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포인트겠어요? 지난주 강의한 것처럼 그렇죠. 지하 주차장, 통합형 주차장에 펌프카가 거치가 돼야 되니까 그 위치에 따른 어떤 집중하중의 관리, 구조물에 대한 어떤 큐어링, 보호.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온다. 배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아까 있다고 했어요? 폐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잘 듣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배관은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반 배관. 뭐 저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고압 배관.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정공사하고 토공사 할 때 제가 차수공법 얘기했을 때 고압, 저압 얘기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의 고압과 저압의 기준은 뭘까? 압송할 때 압력이다. 그래서 200mV 바. 자, 요게 이상이 되는 게 고압.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배관 타설할 때는 말 그대로 배관에 걸리는 압력이 지금 200바처럼 압력이 세. 그러면 일반 배관 대비 고압 배관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두께가 두꺼워야 된다. 그럼 그 두께는 얼마? 요것도 기억을 하시죠. 7.1mm. 자, 그 다음엔 또 배관도 두꺼워야 돼. 그리고 연결하는 방식도 또 틀려. 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연결부가 일반 배관 대비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가 돼야죠. 그래서 커플링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락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저 고압 배관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기적으로 두께를 확인해야 돼. 왜? 마모도 있어서. 그렇죠. 쓰다 보면 특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 자, 펌프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서 타설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높이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90도 곡관 들어가고 또 이렇게 90도 곡관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또 뭔가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그림도 저는 지금 약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기 좋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그려야 되고 배관이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뭔가 지지가 돼야 되고 실제는 이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압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압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께가 얇아지는 거야. 근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희가 터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롯데, 롯데월드 타워 할 적에는 초고층 공사에 이제 요건 또 특성적으로 가는 거야. 초고층 공사 쪽에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사항, 계획 시, 시공 시 요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고압 배관에 대한 뭘 하자고 해야 돼, 여러분. 저거를 주기적으로 두께 체크를 해서 얇아져서 위험성이 생기면은 배관을 부품을 교체하고 해야 되는 부분 초고층 공사의 관리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표현을 뭐라고 하면 돼?
배관도 저것도 계측 관리인 거야. 그래서 요새 보면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자동 센서를 한다든가 뭐 어쩌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00바 됐죠?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또 한번 보시자고. 자, 시공계획을 잡을 때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고 구조물들이 자, 지금처럼 요 앞선관 배관을 건물 외벽에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왜요? 어떤 문제? 비싼 데가 막 그러니까 지금처럼 터졌을 때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야 아까 폐색 현상.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터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사고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도심지고 건물 외부로는 뭐 바로 가설 울타리가 있고 바깥엔 도로야. 그럼 바로 그게 생기는 거잖아. 중대 시민 사고. 그래서 실제 이제 배관로 보면 방금 그 얘기입니다. 계획 시 자, 건물 내부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지금처럼 폐색 현상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중대 시민 사고 예방 뭐 이런 쪽.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여기로 옵시다. 배관은 또 이렇게 나눠져. 자, 그러면 배관은 무슨 장비인 거예요? 쟤는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어떤 길이 되는 거죠. 길.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관으로 할 때 타설 장비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타설 장비?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적엔 용어를 정확히 접근을 하셔야 돼. 네. 틀렸어. 자, 배관 타설을 할 때 타설 장비는 우리가 잘 아는 분배기, CPB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타설 장비로 분류하면 직타냐, 지금처럼 분배기냐, CPB냐. 직타라는 거는 뭐예요? 바퀴 달고 지가 움직일 수 있는 펌프카가 타설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배관 자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단부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영어로 그 애는 푸어링이라고 해요. 할 수 있는 것까지 일체화가 된 게 펌프카인 거고, 지금처럼 배관 타설은 배관은 말 그대로 아까 펌프카의 붐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배관 끝에 우리가 뭘 연결을 해? 여기다가 이렇게 타설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연결되는. 그래서 제가 타설 장비잖아. 그래서 분배기가 뭔지, CPB가 뭔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엔 분배기보다는 시험 문제에 뭐가 출제가 돼요? CPB. 왜? 왜 출제가 되는 거야? 자, 초고층에서 많이 쓰이고, 저 분배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분배기가 아니라 CPB는. 자, 지금처럼 배관 위치에 따라서 분배기도 어느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는지 나오는 거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배관도 아까 폐색 현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다 설치되고, 그럼 배관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CPB, 플레이싱 붐이 가야 되는 거고, 바깥에다 하면 분배기도 여기 골조에다가 이렇게 브레싱처럼 고정을 해서 바깥에 분배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한 개념들을 CPB랑 같이 연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 근데 왜 분배기가 더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느냐? 자, 이 분배기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 그러면 이게 또 10계층이 또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배기는? 따라 올라가죠. 그게 보면 또 타워 크레인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같이 연결져서 해. 자, 일반적인 우리가 아파트 공자에서 타워 크레인은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기초가. 안 해봤어요? 왜? 자,
기초 매트를 타설을 할 때 구조 계산에 따른 타워 크레인 부분을 기초에다 같이 넣을지 기초 밑에 깔지, 그 다음에 이제 배근도 기초 배근과 타워 크레인 배근과 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층수가 올라갈수록 마스터를 세워서 이게 계속 꼽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어요? 텔리 스코핑. 제가 이거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CPB는 텔리스코핑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분 이렇게 해서 했는데 CPB를 이제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다 기초해놓고 이렇게 타워 크레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CPB라고 그려놨다고. 이러면은 점수를 못 받죠. 그죠? 그래서 CPB는 뭡니까?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기초에 보강해서 이렇게 볼트로 체결해서 한 2개 층 정도 고정하고 건물이 또 올라가면 타워가 들어서 끌어올려서 그 상부층에 또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 불안하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조 계산에 의해서 동발이라고 또 하면 안 되지. 동발이라고. 잭 서포트가 들어가는 거지. 네?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리고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텔리스코핑이 아니고 우리가 등산할 때 사람이 암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클라이밍. 이것도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라.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클라이밍 방식은 타워 크레인도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어떤 때? 철골 쪽이나 탑다운 현장 때. 그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이제 CPB 문제가 나오면, 자, CPB하고 분배기하고의 어떤 특성, 비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설치 위치에 대한 선정, 그 다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구조 검토를 통해서 CPB를 고정할 수 있는 슬라브에 철근 보강을 하고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잭 서포트를 뭐 2개 층을 뭐 4개를 받쳐야 되는지 6개를 받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층수가 올라가면서 클라이밍이라는 방식으로 올라가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또 우려가 있다. 제대로 저렇게 설치해놓고 쫓아가면서 잭 서포트든 보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타워 크레인으로 올려주는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타워 크레인에서 인연고리를 놓으면 제가 주저앉으면서 구조물을 또 파괴하는 거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가시자고. 분배기와 CPB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분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요 레일 같은 걸 깔아서 배관 풀고 타워가 아니면 사람이 밀고 움직여서 이렇게 타설하고 이렇게 타설하고, 그러다 보니 CPB 대비 어때요? 타설 속도가 느리지. 네. 그러니까 초고층에 왜 CPB를 쓰는 거야? 빨리빨리 해서 타설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에 타설할 수 있는 양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CPB를 쓰는 거고, 만약에 배관 타설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400루베 정도를 쳐야 되는데 분배기로 계산해 봤더니 저래 가지고 뭐 배관 풀고 또 타워로 떠서 옮기고 했더니 한 개층 한 번에 못 쳐. 그럴 경우는 돈 들더라도 층수 낮더라도 CPB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CPB는 고가지, 고가. 네. 자, 그래서 CPB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용어든 지금처럼 논술이든 대비를 하시자. 그리고 CPB가 영어로 뭐예요? 콘크리트? 뭐? 플레이싱 붐.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예요. 기술사 공부할 때 제가 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럼 푸어링은 뭐야? 푸어링. 그렇죠. 얘는 붓다야, 붓다. 얘는 타설. 붓는 거랑 타설하는 거랑 콘크리트 갖다가 여기 거푸집에 넣는 건데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허리는 호퍼나 이런 거. 그렇죠. 얘는 붓는 거고 플레이싱이라는 거는 약간 콘크리트를 벗어 이렇게 면을 잡고 평평하게 만들고 어떤 수평부재의 그런 개념. 자, 그래서 좀 영어와 같이 연계져서 하고 뭐 기술사 아마 취득하면 영어 토익 점수도 아마 올라가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타설 장비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관에서 지금 보면 배관 타설을 해. CPB 타설 장비도 있어. 배관도 있어. 그러면 또 빠진 장비가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죠. 압송 장비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압송 장비. 요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직타할 때 펌프카는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배관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타설 장비에도 해당되는 거고 압송 장비에도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배관 타설로 해서 초고층 고압 배관을 통해서 CPB를 통해서 타설을 하려는데 그 레미콘 에지테이터 트럭에서 받아서 믹싱을 해서 밀어주는 압송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장비는 어떤 장비를 써야 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고층의 고압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선정할 때 압송 능력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로 보면 압송 능력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200바 이상 나올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그리고 보통 저런 압송 장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펌프카는 지가 바퀴가 달려서 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어때? 첫째, 지가 스스로 못 가고 우리 보면 컴프레셔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모에 달려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거 포터블이라고 하잖아요. 포터블. 그 다음에 또 펌프카처럼 지가 바퀴가 있고 왔다 갔다 해. 근데 보면 펌프카랑 틀린 게 여기 붐대가 없어. 자, 그런 장비들인 거예요. 그죠? 배관 타설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초고층 타설하는 걸 현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압 몰리라고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나눠진다. 그리고 실질적인 초고층 할 적에는 뭐 저도 좀 경험을 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요 구조부나 지금처럼 이런 거는 타설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사전에 계획이 중요한 거야. 하루에 타설할 수 있는 양이 확보되는지. 그러면 초고층 같으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 펌프카 압송 능력이 200바. 자, 그러면 수평 배관이 이게 한 20m. 거기에 따른 압력 손실은 메다당 얼마. 고가는 얼마. 수직에서는 얼마.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타설하려는 게 뭐 400루베가 되니까 시간당, 그죠? 몇 루베. 그렇게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따라 분배기를 쓸 건지 CPB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압송 장비도 요거는 이제 형태상이지만 제조사마다 또 이 압송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고층 공사 쪽으로 가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공사 계획 시 우리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야, 저 하니까 뭐 63짜리 좀 불러. 이게 아니라 그런 계산들이 다 돼야 되고, 실제 기사 공부할 때 보면 뭘 했어요, 우리가? 가설 장비 같은 거 할 때 리소스 레벨링이라고 했잖아. 자원 평준화. 그래서 호이스트 같으면 뭐 용량이 얼마고 얘가 실을 때 몇 분? 운행할 때 이게 몇 메다니까 속도가 얼마라 뭐 이렇게 해서 부하량이 얼마? 이런 계산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자, 그런 개념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배관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요 폐색이라는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짐. 다짐이라는 부분에 보면 거기 탬핑이라고 적어놨어요. 탬핑. 자, 그거를 기억을 하시라. 탬핑이 뭡니까? 탬핑이. 재료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치고 타설된. 네, 틀렸습니다. 자, 콘크리트가 이제 아까 푸어링을 할 때 바이브레타로 다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타설하고 2차 타설하면서 또 한번 일체화를 시켜서 다져주면서 굳기 전에 표면에 소송 건조 수축이 발생할까봐 쇠육성 같은 거로 이렇게 다져주면서 우리 보면 뭐 현장에서 시약에 뽑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탬핑이다. 그래서 탬핑의 목적이 뭐고 지금 얘기한 것들 기억을 꼭 하시라.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데크 쪽은 탬핑 외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아예. 그렇죠. 재물 마감 자체가 필요하다. 걔도 균열 방지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타설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왔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음이다. 이음. 자,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음에 대한 종류들 그림과 자, 요거는 어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컨스트럭션 조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콜드 조인트, 세 번째 컨트롤 조인트, 그 다음에 네 번째 익스펜션 조인트, 그리고 제일 제가 보면 중요한 딜레이 조인트.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요걸 비교표를 만드시고 거기에 모식도 그림들 딱 그리시고, 자, 요거에 따른 기준이 뭐고 특성이 뭐고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컨스트럭션 조인트는 한글로 뭡니까? 시공이음. 자, 그러면 콜드 조인트는 얘도 마찬가지. 타설하다가 발생된 이음 위치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 컨스트럭션 조인트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계획된 이음인 거고, 콜드 조인트는 아까 우중 타설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이만큼 쳐야 되는데 비가 와서 긴급 조치를 하고 뭐 이래 했는데 뭐 이렇게 타설하다 의도하지 않은 이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 조인트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안 좋은 거야? 결론적인 저 이음 부분이 아까도 전담 마찰근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타설이 돼서 구조적인 일체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통해서 누수가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이 부득이하게 생겼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 검토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일체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담 마찰 보강관을 넣고, 타설면은 레이턴스랑 깨끗하게 청소하고 요철면은 거칠게 처리해가지고 일체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장은 이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자, 그러고 이런 조인트 부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뭡니까? 일체화가 되도록 해야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근에 따른 보강 철근이 들어가든가, 요철면은 기계적인 매트 같은 거 끊어치기 할 때 옛날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후타설되는 거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락장치처럼 되게 뭐 그런 단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개층하고 이렇게 타설할 때 깽폼에다 이렇게 각파이프를 갖다 붙여. 그래서 이렇게 타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면 자체가 1차 타설한 거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2차로 타설한 거는 이렇게 돼서, 뭐, 요 자리들, 실제 이제 현장에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와이드 200 정도 해서 탄성 퍼티 같은 거 칠하고, 뭐, 도색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커튼홀도 설명하겠지만, 여기 나중에 균열이 생겼다 그래도 이런 구조면 물이 내부로 침투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일단 단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다음번 강의할 때 설명하겠지만 누수 메커니즘 해서 첫째 뭐 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틈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압력. 그렇죠. 자, 그러고 이제 웨이브 커튼홀이다 그러면 압력차보다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높이에 따른 거니까. 그러고 물. 자, 우리 서기술사님은 어디서 좀 공부하시다 오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돼야지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는 자, 외부에 비가 와서 물이 있고 틈새가 있어도 지금처럼 압력차가 이렇게 높이에 따른 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이렇게 침투해서 이렇게 못 온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이온부에 대한 대처하는 우리 디테일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저런 것들도 그려주시고, 어떤 뭐 깽품 쪽에 나오면 또 이렇게 누수 방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온 부분은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깽폼에다가 제작할 때 요 충 조인트 자리에다 이렇게 40에 40 각파이프를 붙인다. 뭐 이런 것들. 네?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그래야지 이 단계가 돼야지 한 70점 이상 해서 못 쓰는 거 좀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60점 초반대로 이번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조인트는 뭡니까? 컨트롤 조인트. 자, 우리 그림들이나 이것도 이제 교재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균열을 이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거지. 균열을 그럼 왜 유도를 해? 자, 균열이라는 게 봐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돼서 요 한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면 보수하고 나중에 마감 처리하기가 용이하잖아. 그래서 지하 같은 거, 뭐 외벽들이나 합벽들을 칠 때 뭐 이런 조치들을 좀 한다는 거지. 그래서 컨트롤 조인트는 말 그대로 컨트롤이잖아. 조절. 네. 균열을 아무데나 발생하지 않고 내가 유지하고 보수하기 편하게 일정 부분으로 그쪽에만 발생하도록 유도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얘는 자, 부재의 두께가 얼마냐? 그러면 균열 유도 두께의 요 폭이 얼마냐? 요런 기준까지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도록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펜션 조인트는 뭐예요? 자, 건물이 되게 길어. 그러면 모든 부재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온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크리트보다는 처리도 많아? 그럴까? 팽창 개수가 아니죠. 비슷하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지금처럼 또 요거는 또 약간 다른 개념인데, 자, 이런 식으로 건물 자체가 뭐 100m, 200m가 돼. 그래서 이런 데는 그래서 익스펜션 조인트를 둔다. 그 얘기. 자, 그러면 딜레이 조인트는 뭐야? 딜레이 조인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했어. 자, 오히려 지금 보면 그 얘기한 5가지 조인트 중에서 보면 이 개념이 상당히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딜레이 조인트의 목적이 2개가 있다. 첫째는 뭐냐? 건조, 수축에 대한 대응.
자, 이렇게 돼서 얘도 한 100m 정도, 한 200m 정도 되는 구조물이다. 그러면 한 번에 못 치니까 1번, 2번, 3번, 4번. 자, 이런 순서로 타설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다가 한 600 정도 폭으로 해서 이렇게 조인트를 만든다. 그래서 자, 얘를 타설하고 28일이 지나는 거야. 28일이라는 거는 뭡니까? 콘크리트가 28일 재령이 확보될 때까지는 굳으면서 얘는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얘 치고 같이 치면 얘가 늘고 줄고 얘도 늘고 줄고 하면서 여기에 결론적인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죠. 자, 얘 타설했어. 1번. 그러고 얘 타설했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번보다 먼저 했으니까 얘가 28일이 경과되면 얘도 28일은 경과될 거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얘를 타설하는 거죠. 자, 첫째가 그 목적. 그래서 요거는 디테일과 교재에 이제 단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600에서 한 900 정도가 되는 거고, 철근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되나? 아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요 철근들도 일체화가 되면 구조물을 균열이 생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랩바라고 해요. 랩바. 그래서 이런 방식. 아니면 평면으로 따지면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철근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름모꼴로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늘면은 얘가 펴지는 거고 줄면은 오므라들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또 뭐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건데, 자, 고충부하고 저충부 쪽에 딜레이 조인트를 배치를 한다. 자, 통합형 주차장이 이렇게 되고, 지하 주차장은 뭐 한 2층 정도 되고, 여기는 한 뭐 30층짜리 이렇게 하이라이즈 파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 상부에 방수를 해도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취약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라고, 여기. 왜? 위에 받는 하중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보통 보면 요 하이라이즈 파트에서 한 스팬, 두 스팬.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스러브 자체를 상당히 철근이든 배경이든 보강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데크 구조다 그러면 여기는 데크를 안 써요. RC 스라브로 쓰는 거예요. 데크보다는 RC 스라브가 강해. 그리고 여기와 이제 만나는 이 부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딜레이 조인트를 조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딜레이 조인트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아마 다른 학원이든 일반적인 기술사님들 이것만 서술하실 거라고, 시공 경험 없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데크 문제가 나왔을 때도 또 쓰셔야 되는 거야. 그죠? 서 교수님 맞죠? 그래서 여기는 RC 쪽으로 간다. 그리고 구조적인 강성은 데크보다는 RC가 강하다. 그리고 데크하고 RC는 어떻습니까? 구조 설계에 따라서 데크도 보면 타입이 뭐 DS1, DS2, DS3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RC랑 똑같이 맞대응이 가능한 거야. 데크 자체를 RC로 바꿀 때는 그러면 배그는 몇 미리에 뭐 얼마 간격.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데크 공사하는데 데크가 안 들어와. 현장에는 철이 있어. 그러면 RC로 바꿔서 시공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죠? 자, 그렇게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생. 자, 양생 쪽은 지금 마찬가지 4가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가 있죠? 그렇죠? 수분. 물을 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엔 피막. 자, 수분하고 피막은 비슷하죠? 외기 온도가 높을 때 아까 블리딩 속도보다 물이 건조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균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날씨에 물을 뿌려주는 거, 아니면 그 수분이나 습기가 증발하지 않게 비닐 같은 걸 덮어주는 거. 그래서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보온, 단열. 네. 그래서 단열이 아니라 가열. 자, 보온은 뭐 알다시피 그 표면에 부직포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뭐 단열재 같은 거나 이런 걸 깔아주는 거고, 가열은 주로 언제? 한중 콘크리트 타설할 때 내부에다가 뭐를 떼요? 열풍기. 갈탄 안 떼고? 자, 갈탄은 요새는 안 뗀다. 나중에 또 한중 콘크리트 나왔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드럼통 옛날에만 한 10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해놓고 갈탄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안전 때문에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부 산소 농도, 유해가스, 그래서 돈 많이 들지만 이제 열풍기를 쓴다.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온 양생은 주로 또 어떤 쪽에 쓸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메스. 자, 이렇게 돼서 메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단열재 같은 걸 설치해서 이렇게 보온 양생을 한다. 그 이유는 25도 이상. 그렇죠. 메스 콘크리트의 가장 핵심은 내부 온도와 표면의 외기 온도의 온도 차이가 25도가 넘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온도 출력이 생겨가지고. 온도 균열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겨울에 지금 메스콘을 타설하는 거야. 내부는 지금 발열량 때문에 25도가 되는데 외기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야. 그러면 몇 도 차이야? 35도 차이지. 그러면 여기 균열이 가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양생에 따른 지금 종류, 특성들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생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야 되죠? 아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분 양색이나 피막 양색은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재물 마감으로 해서 마감면 피니쉬를 뽑는 데는 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동절기다 하면 당연히 수분 피막보다는 가열과 보온 양생.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 요것도 고득점 답안이에요. 응? 아파트 같은 경우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뭐 칩니까? 깽폼에다가 그렇죠. 보양막 같은 거 치죠. 그 다음에 동절기 아닐 때는 깽폼하고 케이지 바깥에 뭐가 있어요? 수직 보호망이지. 걔의 목적은 뭐야? 그 낙하물들이나 비산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다시 천막 같은 걸 쳐. 근데 그 재질이 뭐예요? 재질. 그렇죠. 그냥 타프린 천막 같은 거예요. 걔가 보온 성능이 있어? 없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동절기 때 뭐 안에 열풍기를 배치하고 해도 실제 보면 외벽 쪽은 어떻다고 봐야 돼? 취약할 수밖에 없지. 자, 근데 토목 구조물들은 건축보다 관리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거야. 만약에 한중 콘크리트나 그런 게 나오면 깽폼도 뭘 하자고 하면 돼? 보온 조치가 되는, 그렇죠. 단열 거푸집을 쓰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 그 깽폼에다 열선을 배치하면 되잖아.
자,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가시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 5분간 쉬었다가 이제 균열 보수보강 쪽 진행하겠습니다.